통계학은 데이터를 요약하고 데이터로 현상을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데이터과학 러닝트리에서 기초 학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확률 통계를 배우고 머신러닝, 딥러닝을 배우는 거랑 얘를 안 배우고 배우는 거랑은 이해 속도가 천지 차이로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통계학 핵심적인 내용이라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라는 말은 한번 정의를 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파이썬이나 R 같은 프로그래밍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프로그래밍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통계학에서는 대상을 관찰, 측정해서 얻는 값을 데이터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CT, MRI 같은 의료 영상, A 사이트에 방문자 몇 명이 왔다가 몇 초 머물다가 떠났다, 이런 것들 있죠. 통계학은 데이터를 요약하고 설명하고 예측한다고 했는데, 요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눈으로만 데이터를 바라보는 것은 사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대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적절한 연산을 통해서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요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를 통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의미를 도출하는 것. 그래프 보면 신약을 먹은 집단과 위약을 먹은 집단의 최고 혈압이 차이가 나죠. 이 높낮이 차이에 빨간색으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문장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했습니다. 신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진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정보를 뽑아냈죠.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도출한 겁니다. 이 과정을 설명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설명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 변수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과 행복도 간의 패턴을 살펴봤더니 우상향하는 방향을 발견했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한 뒤에 연소득과 행복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라고 문장으로 또 이끌어냈죠. 세 번째, 예측입니다. 이미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후에 얻을 데이터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 이 과정을 예측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나는 나중에 머신러닝과 딥러닝까지 추가적으로 심화해서 공부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예측 파트에 크게 관심이 있을 겁니다. 예측은 예를 들어 여름 기온과 그해 가을 수확량, 지금까지 10년, 15년, 20년 데이터를 찍어봤더니 이런 패턴이 보이더라. 초록색 직선으로 설명할 수 있죠. 만약 올해 여름 기온이 30도였다 하면 대략적으로 올해 가을에는 7.2톤 정도가 수확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측이란 건 필연적으로 오차를 동반합니다. 굉장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이죠. 내가 아무리 촉이 좋고 실력 좋고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100% 한치의 흠도 없이 맞히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이때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찍은 그 값을 예측값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까봤을 때 나오는 결과를 실제값 혹은 관측값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값 간의 괴리를 오차라고 부르고요. 오차는 다른 말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요.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현재 확신할 수 없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통계학을 데이터로 요약, 설명, 예측하는 학문이다 라고 했는데, 불확실성에 대한 논리를 부여하는 수학의 한 분야다라고 다르게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계학은 수학의 한 파트예요. 다만 수학 중에 노이즈, 오차, 랜덤함, 불확실한 요소들을 같이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영역을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통계학이 어떤 학문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엔 통계학의 갈래를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맥락에 따라서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로 분류되는데요. 먼저 기술 통계. 앞에 기술자가 반도체 기술, 운전 기술 하는 테크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일대를 기술하다, 냉장고 사용법을 기술하다 할 때 description을 말합니다. 표현, 묘사하다라는 뜻이죠. 나한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일단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은 녀석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림이나 수치 등으로 사람이 알기 좋게, 인식하기 좋게 풀어내는 그런 영역을 기술 통계라고 부르고요. 이때는 데이터 자체를 이해하는 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내 관심사는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다음으로 추론 통계. 추론자는 추리라고 바꿔서 읽으셔도 됩니다. 추리하면 명탐정 코난이 떠오르죠. 코난이 범죄 현장 같은 데를 가보면은 증거를 채집합니다. 범인이 남긴 발자국, 소지품, 지문 이런 것들 있죠. 걔가 바로 데이터가 됩니다. 그 증거를 갖고 무엇을 하냐면 범인이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다, 범인의 동선에 대해서 추측하고요. 범죄 동기는 이럴 것이다 하면서 프로파일링이 들어가죠. 즉 증거를 갖고 증거의 발생 원인 범인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 이 과정을 통계학으로 다시 써보면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를 발생시킨 모집단에 대해서 성질을 추정해내는 것. 이 과정을 추론 통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모집단과 같은 기초적인 통계 개념에 대해서 잡고 가야겠죠. 먼저 모집단입니다. 어미 모자를 써서요. 영어로는 population이라고 하고요. 내가 알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키를 조사하기 위해서 남성 2,500만 명을 전부 다 조사해야겠죠. 이때 2,500만 명 남성을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뭐예요? 영어로는 파라미터. 모집단을 특징 짓는 값을 통칭해서 모수라고 부르고요.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 크기. 모집단 크기라고 하면은 모집단에 해당하는 인구가 몇 명인지, 모집단에 해당하는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를 말합니다. 모집단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라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모집단 전부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두 살펴보는 아주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무청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만 19세가 되는 해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병무청에 불러가지고 병역에 적합한지를 검사합니다. 이때 모든 남성들에 대해서 키 데이터, 혈액형 데이터, 몸무게 데이터 같은 것들이 수집되죠. 마찬가지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5년마다 한 번씩 조사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가구 원수를 카운트해주죠. 아무래도 전수조사라는 거는 비용 그리고 시간적으로 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같은 데서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특히 무한 모집단이라면 조사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한 모집단이란 말은 어려울 건 없고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개수 같은 것들인데, 주사위는 무한 번 던질 수 있죠. 동전도 무한 번 던질 수 있습니다. 몇 번 실험해야 된다라고 숫자가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무한 번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무한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절대 아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모집단은 유한 모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수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집단의 일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표본조사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선거 출구조사, TV 프로그램 시청률 조사, 전부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조사하죠. 전체 유권자의 성향에 대해서 추정하고 전체 TV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호도에 대해서 추정을 하죠. 그럼 표본이 무엇인지 조금은 개념이 잡히죠. 표본은 영어로 샘플이라고 하고요. 모집단의 일부를 무작위로 뽑은 것을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2,500만 명 전부 다 뽑을 수 없으니까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 100명, 50명 이렇게 뽑아서 조사하면 전체 평균과 비슷하겠죠. 다음으로 나오는 게 통계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앞에서 모집단 소개하고 그 다음 장에 모수를 소개했는데요. 모수는 모집단의 성질을 수치화한 값인데, 통계량은 표본의 성질을 수치화한 값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 5명을 랜덤을 뽑아서 키를 재봤더니 172가 나왔고 표준 편차 65가 나왔습니다. 그럼 172, 6.5, 5명이라는 각각 숫자는 5명짜리 표본에 대한 성질을 숫자로 집약한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통계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